문자나 이런 거 보내드릴 때마다 꼭 많은 참석 그리고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먼저 저희 같이 주최 주관하시는 경기 북부 노동인권센터 국장님께서 나오셨는데요. 잠깐 앞으로 모시고 저희 경기 북부 노동인권센터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식사하고 오후 4시가 됐는데 좀 있으면 또 퇴근해야 되시는데 이렇게 또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경기 북부 노동인권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신동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처럼 저희 센터가 여러분들처럼 소규모 사업장의 그 대표님 내지는 인사 노무 담당자분들께서 많이 어려워하시는 노동법률에 대한 교육을 또 컨설팅 내지는 지원, 상담 이런 것들도 해드리고요. 노동법이라는 게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노동자를 위한 법도 또 사용자만을 위한 법도 아니잖아요. 워낙 법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되느냐에 따라서 법이 약간 잣대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고 하긴 한데 그런 되게 애매한 사항들이 현장에서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노무사님 통해서 그런 시간 질문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센터에서는 고등학교나 중학교에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나가서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게 되거나 뭐 이렇게 되면 최소한 이런 권리들은 법적으로 주어진 거니까 그거는 꼭 알아라 하는 내용들도 가르쳐드리고 그런 이제 활동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경기도에서 노동안전지킴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건설 현장이나 제조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하는 이제 그것을 개선하고 권고해드리는 거 적발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개선, 권고, 홍보 이런 활동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양주에는 두 팀이 4명이나 활동을 하고 있고 각 시군마다 2인 1조로 해서 경기도 전역 31개 시군이 다 진행하고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북동부 권역을 수행하는 그 기관으로서 또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률 교육, 또 사업주를 위한 노동법률 교육 이렇게 법률 교육을 하는데 이게 다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공모사업 속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오늘 노무사님하고 연을 잘 맺으셔가지고 현장에서 벌어지는 애매한 것들은 꼭 전화하셔서 또 필요하면 내방하셔서 상담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 운영하는데 그만큼의 좀 도움이 되시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고요. 그 외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걸 다 일일이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소규모 사업장들이 모여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이라는 것을 조성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공동근로기본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직원들한테 내가 좀 많은 복지 혜택을 주고 싶어도 소규모 사업장들의 재정 상황이 이런 게 좀 많이 어렵잖아요. 그런 사업체들이 모여서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까지의 복지를 서로 힘을 합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모이면 국가가 1대1로 국비 지원을 해서 매칭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재원을 가지고 일하는 근로자들은 우리 회사가 더 좋은 회사로 더 좋은 일터로 인식하게 되게 할 수 있고 사업주께서는 장기 근속자에 대한 어떤 그런 걸로서 안정된 생산이라든가 이런 걸 진행할 수 있는 서로 윈윈이 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이쪽 경기 북부 지역에서도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상공에서 필요하시면 이런 노동법 교육을 이제 아까 10월 24일까지 2차례 하는데 그 이유도 필요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 말씀드리고요. 이 시간부터는 우리 오늘 사업주와 인사노무 담당자를 위한 노동법 교육해 주실 저희
센터에 김광일 공인 노무사를 모시고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방금 소개받은 경기북부 노동인권센터의 공인노무사 김광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예정 시간이 18시 30분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사업주 분들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니 하나 저는 노동자 신분이기 때문에 6시 최대한 마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전에 노동법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그럼 오늘 거의 다 처음 이제 이 노동법에 관한 기본적인 교육을 좀 받으시는 분들인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노동자들도 교육을 하고 사용자분들도 교육을 합니다. 사용자분들 교육할 때의 제 나름의 의의를 가지는 것은 이 노동법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분쟁을 사전에 막아내고, 분쟁을 사전에 막아낸다는 것은 이 사업 운영에서 훨씬 더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 사용자분들에게는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취지로 오늘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 교육이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 달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차례로 나누는데 대략 이 한 8개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8개를 오늘 하루에 다 할 수는 없어요. 오늘도 아마 제 생각에는 시간이 굉장히 넘쳐날 것 같고요. 질문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느낌이 지금 질문이 굉장히 막 몰려오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 그래서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기본적인 이 근로기준법에 관한 접근 방법,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대해서 좀 보고,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그러니까 상시근로 전수에 따른 적용 범위,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따른 적용 범위가 있거든요. 그거 살펴보고, 근로계약서 취업 기칙, 그리고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에 관해서 먼저 좀 살펴보고, 요 4가지 주제는 다음 교육 때 좀 다루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노동법과 노동인권에 관해서 먼저 좀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이 근로기준법이 이제 일단 중심인데요. 근로기준법을 이해하려면 근로기준법이 도대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제정되는지를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통치 원리를 담은 대한민국의 최상위 법률이죠. 헌법 제32조 제2항과 제3에서 국가는 근로의 의무와 내용의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라고 헌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헌법 32조 제2항과 제3항에서 정하고 있고, 그 헌법 조항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 최상위 법률인 헌법의 그러한 근거한 법률이라는 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의 특성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헌법에 따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강제를 규정하고 있어요. 이게 민법하고 굉장히 다른 점입니다. 민법은 자연인이나 법인 같은 권리 의무 주체들 사이에 관한 그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 규정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 그리고 국가의 강제. 그래서 이 민법은 보통 이제 이 사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근로기준법을 그래서 특별사법이나 사회법으로 분류를 합니다. 제가 오늘 접했던 상담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분이셨는데, 외국인 근로자랑 이 사용자랑 한 달 동안에 휴업을 하다가 이제 일을 시작했는데, 그 한 달은 무급으로 한다고 약정을 했어요. 약정을 했습니다. 그 약정이 유효할까요? 효력이 있을까요? 무효입니다. 그 개인 간에 뭐 의견이 일치가 돼가지고 쓸 수는 있겠지만, 그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허가제에 따라서 이 E9 그 취업 자격을 얻고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만약에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 이건 다 근로기준법에 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요거에 반하는 약정이기 때문에 그건 효력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근로기준법 상당히 좀 독특한
그 효력이 있는데요. 살펴보면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로기준법을 근로 조건을 정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이에요. 그리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은 최저 기준입니다. 최저 기준. 그것 때문에 제가 사용자분들 교육할 때랑 근로자분들 교육할 때랑 사용자분들은 왜 이렇게 근로자들한테 유리하게 정해져 있냐라고 그런 이제 약간 저한테 항의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고 근로자분들은 왜 이렇게 우리한테 또 불리하게 정하고 있냐라고 항의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희 답변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만든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드려요. 저는 그냥 법만을 설명할 뿐이다. 어쨌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 최저 기준이에요.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보다 더 상위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해서 그 근로기준법 위반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근로기준법의 효력, 아까 제가 이게 헌법으로부터 비롯하고 특별사법이나 공법으로도 분류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효력이 약간 무시무시합니다.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 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조건을 낮출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제가 어저께 상담했던 거예요. 어제 그 요양시설에 한 사용자분하고 상담을 했을 때 뒤에 살펴보겠지만 뭐 5인 미만, 5인 이상 적용되는 곳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 사업장이 5인 미만인데 근로계약에는 5인 이상 근로조건들을 적었어요. 근데 이게 근로기준법에는 굳이 5인 미만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했는데 이걸 근로기준법의 그 규정에 따라서 바꿀 수 없냐고 해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드렸어요.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이유로 근로 조건을 낮출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 근로기준법에. 그리고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에서 유리한 건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선생님? 그리고 두 번째, 이거 되게 무시무시합니다. 이제 최저 기준이에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의 한정을 무효로 해요. 아무리 당사자끼리 합의를 해가지고 사용자랑 근로자랑 합의를 해가지고 이 약정을 해서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해도 그게 만약 근로기준법에 정한 조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민법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민법은 그냥 뭐 이제 뭐 공사약속에 관한 반사회적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다 어쨌든 개별 이 권리 의무 주체 간의 약정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하는데 근로기준법은 이 기준에 위배되는 내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 내용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살펴봤고요. 이 노동기본권하고 노동 이슈를 좀 살펴볼 건데요. 요거는 일단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바, 그 다음에 지금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뒤에 살펴볼 노동 관련한 이슈에서는 법률에서 정하지 않는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사용자분들도 잘 아셔야 되는 게 요새 그 ESG 경영이라고 많이 거의 트렌드처럼 얘기되고 있죠. ESG 경영, 뭐 인베러먼탈, 그 다음에 소셜, 거버넌스 세 가지인데, 그러니까 일단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게 굉장히 기업 운영하는데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평판이라는 문제도 상당히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기본권이 무엇이고 이 노동과 관련한 인권적 이슈가 무엇인지는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알고 가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노동 기본권이라고 하면 여기서 지금 법률상의 이제 기본권을 좀 나열했는데요.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근로기준법의 제정 근거가 됐던 32조 2항 3항인데 32조는 근로의 권리, 노동권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33조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보통 근로상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기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있는 데가 있으실까요? 없으시군요. 네. 아, 그러세요? 네. 요 32조는 근로의 권리, 33조는 근로상권에 관한 것이고요. 요거를 크게 노동법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개별법이라고 하는 한 영역이 있고요. 개별법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그 개인적 근로의 권리에 관한 법률이 개별법입니다. 두 번째는 집단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노동조합법이 있고, 그다음에 뭐 노동위원회 관련한 노사협의회 관련한 법들이 있습니다. 요 32조가 이제 바로 그 근로의 권리, 개별적 근로관계에 관한 규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하위 법령들이 이제 중요하게 근로기준법이 있고, 뭐 산업법, 최저임금법, 고용보험법,
줄여서 노조법이라고 하죠. 그리고 근처법이라고 하는 요거는 이제 노사협의에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법 등등이 집단법의 영역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이 사용자님께서는 아마도 이제 이 노동조합 노조법에 관한 관심도 있으실 텐데 그거는 요번 이 주제에는 좀 없어서 나중에 혹시라도 제가 나중에 전화번호 알려드릴 테니까요.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문의를 해주시면 답변 홍신타님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법률상의 노동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의 하위 범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권 이슈, 아까 얘기했었던 ESG에서 소셜에 관한 내용이겠죠. 사회적 파트에 관한 내용, 뭐 직장 내 괴롭힘. 요거는 직장 내 괴롭힘은 소셜에 관한 내용이기도 하면 또 법적인 문제예요. 그 근로기준법의 19년도에 근로기준법 안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이 들어왔죠. 그다음에 직장 내 성희롱도 남녀공평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번에 지난해부터는 아예 사용자가 성희롱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적절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다가 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게 또 절차가 신설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법률적 문제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보통은 이제 뭐 CCTV로 관리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거 뭐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은 이제 법적 의무 교육 중에 하나죠. 그다음에 노동 안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 이슈이고.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감정 노동자 보호법, 고용상 차별 금지 등등이 있습니다. 요 나머지 부분들은 이따가 그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이슈들이 있다는 것은 이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도 아시고 계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구체적 내용을 좀 들어가 볼게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 적용이 안 되는 것, 5인 이상 사업자. 그러니까 5인 이상은 기본적으로 다 적용이 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안 되는 근로기준법상의 이제 이 내용들이 있죠. 일단 근로조건의 명시, 요거는 일단 근로계약서 살펴볼 때 살펴볼 건데 요거는 5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해고라고 아실 겁니다. 그죠? 그 해고하기 전에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요거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해고제도는. 그 휴게 4시간이라면 30분, 8시간이라면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주휴일, 일주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이 부여해야 하는 유급 휴일에 대해서도 당연히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적용되고요. 퇴직급여, 퇴직금 혹은 뭐 퇴직연금 그것도 다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도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부당해고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같은 건 적용이 안 돼요. 근로기준법 23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고 이 해고에 대한 제한 규정이 있거든요. 이게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안 돼요. 그리고 일단 당연히 부당해고 이 해고 제한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부당해고 당했을 때 노동위원회에다 구제 신청하는 것도 적용이 안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도 각하가 돼버려요. 아예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립이 안 돼버립니다. 그 다음 근로시간 뒤에 살펴보겠지만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일주 80시간이잖아요. 그 연장 근로는 근로시간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굉장히 이 8시간, 40시간을 넘겨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뭐 이제 사람의 한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무한대로 늘릴 수는 없겠죠. 그다음에 일주 12시간의 연장 한도도 적용이 안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그다음에 요게 되게 많이 쟁점이 되죠. 연장, 휴일, 야간, 가산수당 뒤에 살펴볼 텐데 그것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안 돼요. 근데 가산수당이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이지 그 해당 시간에 대한 시급을 당연히 지급을 해야겠죠. 그건 임금 미지급이 되겠죠. 연차 휴가도 적용이 안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그래서 요거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많았고 요게 실제로 헌법재판소 헌법소원까지 갔어요. 근데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소원이 기각됐습니다. 이유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이 사용자들, 사업주들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작은 경우들이 많아서 이 재정적 여력이 많지 않은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5인 미만 사업자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국가의 근로 감독 이 관리 능력의 제한이라는 걸 봤을 때 그것까지 다 관리하기 쉽지 않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서는 기각이 됐는데요. 최근에 그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노동개혁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규정들을 좀 늘리려고 하는 그런 고용노동부 차원의 그런 흐름들은 존재합니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안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도.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집이 나와요. 그러면 5인 미만 사업장 해고 마음대로 하고 뭐 무슨 직장에서 뭐 그냥 같이 막 벌어도 된다는 얘기냐 막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여튼 법률상은 현재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에 관해서 또 이제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는 들어보셨죠? 초단시간 근로자. 4주 평균에서 일주 15시간이 안 되는 근로자. 그런 경우에 적용이 안 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사대보험 같은 경우에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고요. 그리고 건강보험도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보험은 가입 의무가 없는데 근데 3개월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가입해야 돼요. 고용보험은 이 15시간 미만이라고 해도요. 산재보험은 무조건 한 명이라도 일하는 사업장은 다 가입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해당되고요.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 퇴직금 적용이 안 됩니다. 퇴직금은 다음 주 주제인 임금에 있는데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 넘어야 되고 그리고 이 4주 평균에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을 해요. 되게 저는 한 10년 정도의 기간을 막 정산한 적이 있어요. 제가 한 사용자로부터 의뢰받아가지고 일용직으로 일하셨었는데요. 이분이 어떤 날은 막 60시간이라고 주 60시간이라고 막 그런 거 섞여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경우에 고용노동부는 퇴직 시점으로부터 역산을 해요. 4주 단위로. 그래서 4주 단위로 역산했는데 일주 평균 15시간이 안 되는 기간 있잖아요. 그거 빼고 되는 기간이 있으면 넣고 빼고 넣고 해가지고 그 되는 기간이 1년이 넘어가면 퇴직금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요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요거는 헌법 선고까지 갔는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여튼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일했을 때 보상으로 부여하는 유급휴일이잖아요. 그리고 연차는 1년간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부여하는 유급휴가잖아요. 그리고 퇴직금은 그 기간 내 1년 이상 일한 거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돈인데 근로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보상에 뭔가 그 필요성이 적다라는 취지에서 이런 것들 적용이 제외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세요. 그리고 아마 지금 다들 잠깐만 5인 미만이랑 뭐 15시간 미만 딱 헷갈리실 거예요. 헷갈리실 텐데 그 너무 그냥 뭐 전문가도 아니시니까 굳이 다 막 머릿속에 다 넣고 계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그 고용지청에 이제 뭐 진정권으로 가보면 근로감독관도 안에다가 이렇게 딱 넣어놨더라고. 5인 미만 적용 안 되는 거, 뭐 15시간 미만 적용 안 되는 거 그렇게 막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뭐 검색해 보신다거나 문의를 하시면 안내를 해드리니까 적용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 5인 미만과 주 15시간 미만의 경우에는 적용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있다라는 점을 이해하시면 되고 뭐 하나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러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과 미만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계산하느냐. 고용노동부의 입장 그겁니다. 산정사유가 발생을 해요. 뭐가 있겠습니까? 산정사유가 뭐가 발생하겠어요? 여기 이제 뭐 예를 들면 나에게 연차를 달라 요구를 했어요. 근데 그럼 이 사람이 연차를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제 산정사유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 산정사유가 발생한 직전 1개월 동안 그 총 투입된 연인원을 분자로 해요. 분자. 그래서 이건 반복이랑 상관없어요. 월, 화, 수, 목, 금 뭐 갑돌이, 갑순이 땡칠 3명이 다 이랬어요. 그러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 5일이니까 15명 들어가고 일용직, 뭐 기간제, 그다음에 아르바이트 다 넣어요. 연인원, 투입된 인원. 그다음에 그거를 가동 일수로 나눠요. 그래서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를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하고요. 다만
평균을 해봤는데 5인이 안 돼요? 근데 1개월 반이 있을 거 아닙니까? 1개월이 뭐 31일일 수도 있고 30일일 수도 있고 절반이 5인 이상이다. 그러면 그 5인 이상으로 봐요. 그리고 평균 해봤더니 5인 이상이에요? 근데 절반이 5인이 안 돼요. 그럼 그 5인 미만으로 봐요. 이건 나중에 되게 애매한 경우들이 있어요. 4명, 5명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 분쟁이 생겼을 때는 상시 근로자 수는 그렇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계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근로계약으로 이게 지금 여기 상공회의에서 포인터여가지고 제가 손에 안 읽어서 죄송합니다. 근로계약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부터 먼저 볼게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근로계약이라고 근로기준법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 성립 시기, 성립 시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이건 대법까지 갔어요. 대법까지. 왜냐하면 이거는 예를 들면 퇴직금을 정산할 때 계속 근로기간은 언제부터 볼 것이냐 이런 출발점이기 때문에 이 성립 시기를 언제로 보느냐는 건 굉장히 중요한 실익이 있습니다. 근데 대법원 판례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체결된 계약이 있어야 한다. 그 계약이 성립된 체결된 시기를 바로 이 성립 시기라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아마 좀 약간 이상한 걸 발견하셨을 거예요. 명시적, 묵시적, 그죠? 두 번째 넘어가 보겠습니다. 체결 형식입니다. 근로계약. 명시적 또는 묵시적 체결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해도 인정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근로계약서 안 썼다고, 서면을 안 썼다고 이미 일을 시작하고 돈도 줬는데 그럼 이 사람들 근로관계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물음표가 하나 생기실 거예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 안 하면 벌금을 내는데 그게 있잖아요. 그죠? 아마 그런 물음을 던지실 텐데 그거는 바로 이 뒤에 나와 있는 근로기준법 17조의 서면 교부 의무 위반 때문에 그래요. 근로기준법 어디에도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근데 17조에서는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 연차휴가, 소정근로일, 휴게에 대해서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작성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게 위반하면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상담 많이 하면 근로계약서 상담이 되게 많아요. 근로자든 아니면 사용자든 작성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먼저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그럼 벌금입니다라고 저는 바로 들어가진 않고 혹시 임금,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 휴게, 휴가에 대해서 서면으로 작성해서 교부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100%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용노동은 그냥 이렇게 보는 거죠.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 안 한 경우에는 그렇죠. 그럴 서면으로 교부할 그런 게 있으면 근로계약서를 그냥 서면으로 작성하죠. 그게 더 손쉬운데. 그래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바로 이 근로기준법 17조 서면 교부 규정 위반이다. 거예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랑 단시간 근로자를 쓰는 경우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 거기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는 이거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기단법이라고도 하는 줄여서 거기에 이렇게 이 내용들이 들어가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간제니까 계약기간 들어가야 되고 이런 거는 그 표준근로계약이랑 거의 유사하고요. 다만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들어가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예시입니다. 다들 고용노동부에 있는 표준근로계약서 다 다운받아서 사용하시죠? 거기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 근로계약서고요. 여기 보면 개시일, 장소, 내용, 근로시간, 근무일, 그러니까 소정근로일, 휴일, 임금, 그 다음에 휴가, 사회보험 적용 여부 등등이 있고요. 기간에 정함이 있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여기 계약기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여기 단시간 근로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여기 포함되어야 돼요. 근로계약서에.
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내용이 빠져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 경험으로는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악의가 없어요. 악의적 작성한 이게 무슨 이게 대단한 거라고 그러잖아요. 악의적으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실수로 이제 작성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분쟁이 벌어지면 다 끌고 들어갑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막 이 신고 내용에 들어가고 막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작성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상담 사례는 두 가지가 되게 많아요. 첫 번째는 일용직 근로자도 계약서를 써야 되냐? 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용직 근로자는 여기에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예요. 하루라는 기간을 정했잖아요. 하루라는 기간을 정했기 때문에 이 일용직 근로자도 계약서를 써야 된다. 제가 상담했던 어떤 분은 일용직을 근로자를 한 1년을 쓰셨는데 계속 하루하루 계속 쓰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쓰셨는지 매일 쓰셨어요. 매일. 그럼 그냥 좀 그냥 상용직으로 이렇게 고용을 하시는지 매일 쓰셨어요. 일용직 근로자 매일 써야 한다는 거고 두 번째로 많은 질문은 깜빡하고 근로계약서 안 썼어요. 소급해서 쓸 수 있냐라는 질문이 왔습니다. 안 됩니다. 뭐 어떤 경우는 고용노동부 이 진정 처리권 같은 걸 사례를 보면 3일 후에 깜빡해서 썼는데도 그게 나중에 신고 들어가면 그거 이 근로기준법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17조 위반으로 이 약한 벌금이지만 벌금이 떨어졌어요. 소급해서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 아시죠? 뭐 채용 확정되고 나서 언제부터 근로 개시를 하고 그때 바로 쓰시던가 아니면 첫 출근해서 일하기 전에 작성을 하시던가 그런 식이 제일 안전해요. 벌금이 500만 원이요 최대 벌금이 500이어서 크진 않아도 나중에 다 막 이런 게 엉키면은 되게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쓰시는 게 좋다. 그리고 내용은 명확하게 작성하시는 게 좋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강원도 한 극단에서 그 사용자분이 동네 아는 후배를 이제 취업시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거의 묵시적으로는 1년 계약직으로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 후배분이 뭐 무슨 대출 받는 것 때문에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같은 날 두 개를 쓴 거예요. 1년 계약 기간 있는 근로계약서랑 기간에 정함이 없는 나중에 분쟁이 붙었어요. 동네 형 후배인데도 형 동생 하는 사이인데도 나중에 분쟁 붙어가지고 막 부당하게 구제시청 들어가는데 그때 막 이제 그 쟁점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그때 두 개가 똑같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 고용노동부나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걸 우선적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명확한 내용으로 작성하는 게 좋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취업 규칙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장에 취업 규칙 있으신 사업장들이 그죠? 꽤 되시죠? 취업 규칙은 먼저 정의부터 볼게요. 정의 규칙. 이 대법원 판례랑 고용노동부에서 설명하는 취업 규칙에 대해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 임금 등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 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이라고 대법원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자의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근로 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통일적인 준칙이라고 고용노동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들어가죠. 근로조건, 복무규율, 준칙 또는 준칙 세 가지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취업규칙에 이걸 도대체 뭘로 볼 거냐에 관해서는 되게 설왕설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법규범의 성격이 있다고 봐요. 기업 내에서 사용자가 작성을 해요. 작성하는 그 기업 내 법규범의 성격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로조건, 복무규율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명칭에 상관없이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을 규정하고 있으면 다 취업규칙을 간주해요. 근데 요새는 거의 다 취업규칙을 다 통일됐어요. 근데 옛날 회사들에는 남아있는 인사규정, 급여규정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도 다 취업규칙으로 봐요. 왜냐하면 인사는 복무규율에 관한 거잖아요. 급여규정은 또 근로조건에 관한 거잖아요. 이런 건 다 취업규칙으로 간주를 해요. 그래서 기업 내 법규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을 이해하게 되면 적용, 효력에 대해서 보면 아까 근로기준법 볼 때 그 근로조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이 있는 경우 그 해당 내용은 무효로 하고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거기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근로기준법에서도 취업기 측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취업기 측 기준에 따른다고 아예 근로기준법 정하고 있어요. 이게 취업기 측의 법규범의 성격이 있다는 것 때문에 이런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 법률에서 반대 해석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정하고 이걸 반대로 거꾸로 해석하면 만약에 취업기 측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을 작성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내용이 돼요. 근데 취업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취업기 측이 이제 그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취업기 측보다 유리한 내용이 근로계약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우선한다는 게 이 반대 해석에 따른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요거 되게 구체적인 사례가 취업기 측에서는 임금 피크제 아시죠?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임금을 점점 깎는 건데 근로계약서에는 한 분은 그 임금 피크제 적용하지 않는다고 근로계약서를 썼어요. 근로계약 그 임금 피크제 적용보다는 적용 안 되는 게 더 유리하잖아요. 임금이 올라가니까 호흡이 올라가고 하니까. 근데 이거 막 분쟁이 벌어졌어요. 대법원에서는 이 유리한 근로계약이 우선이다라고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취업기 측이 또 있는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과의 뭔가 상충의 문제도 고려를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해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보통 과반 노조라고 하죠. 과반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 다음에 그 과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을 들어야 돼요. 작성이나 변경할 때. 근데 특히 유의할 점은 만약에 작성이나 변경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돼요. 동의를. 불리하게. 예를 들면 임금 피크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임금 피크제가 없었는데 취업계층에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어요. 물론 이제 이건 되게 약간 모순적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법규범이면 사용자가 정하면 되는 건데 근데 불리하게 적용되는 그 변경되는 경우에는 동의를 얻어야 돼요. 동의를 얻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효력이 인정이 안 돼요.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의견 청취, 요 작성 또는 변경만 하는 경우에 의견 청취는 합의를 뜻하지는 않아요. 의견만 청취하면 되고 불리한 변경 시에는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무효라는 것이 이 근로기준법에 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근로자 추천은 어떻게 볼 거냐는 건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그러니까 기준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 보통은 기업 정보 들어가면 임직원 몇 명 그렇게 나오잖아요. 당연히 만약에 여기 임직원이 200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 대표, 임원, 뭐 인사 노무부서장 등이 40명이면 근로자는 160명이고 이 160명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160명을 기준으로. 그래서 과반수는 81명이겠죠. 그리고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과반수를 대표한다고 보고 그 다음에 그런 경우에는 과반수 노동조합 전원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고 조합 대표자만 동의해도 그것은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용자 오늘 사용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세 부류를 정리하고 있죠. 세 부류. 사업주, 개인기업들, 사업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경영 담당자. 경영 담당자는 그 예를 들면 전문 경영인 같은 사람들 있죠. 그건 사업주는 아니잖아요. 소유주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경영 담당자가 사업주라고 사용자로 되어 있고 세 번째는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인사 노무부서장 이런 분들이 사용자예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오너만 사용자라고 보진 않아요. 요거는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예를 들면 아까 상시근로자 산정할 때 누구까지 포함해가지고 볼 거냐라는 문제 혹은 이제 요 근로자 과반수를 볼 때 어디까지 포괄할 거냐 할 때는 그런 판단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사업주, 경영 담당자,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 이 세 부류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다. 이거 노조법에서 마찬가지예요. 세 부류를 사용자로 보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안에서는 개시 의무가 있어요. 왜냐하면 법 규범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서 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돼요. 그리고 주지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신설 또는 변경된 취업규칙에 효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법령의 공표에 준하는 절차로 널리 알리는 게 필요하다는 게 대법원 입장이에요. 이거 없으면 이 효력이 없다고 봐요. 근데 대부분은 만들면 이제 게시판에 게시하고 하면, 그리고 어차피 또 이 취업규칙은 게시 의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 자체를 이 주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취업규칙의 양식인데요. 제가 그 일반 지금 이제 노동인권센터 일반 법인에 있을 때는 연초에 항상 많은 일이 그 자문사들 취업규칙 변경하는 거였어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게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였고요. 이거는 이제 고용노동부의 표준 그런 양식이 있어요. 그리고 취업규칙 거의 포맷이 있어요. 포맷이 총칙, 근로계약, 복무, 뭐 인사, 그다음에 근로시간, 휴일, 휴가 이런 등등등이 있고,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연초에 취업규칙을 손보는 경우에 제일 많이 손보는 게 모성보호 관련한 법령이 굉장히 많이 바뀌거든요. 고병도 바뀌고 육아휴직 뭐 바뀌고 출산 뭐 휴가도 막 바뀌고 막 그래가지고 그거를 반영해 넣는 게 가장 일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10인 이상 사업자는 취업규칙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되잖아요. 질문 받는 게 그거예요.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으세요. 질문해 주세요. 근데 법에서 신고 기한 정한 건 없어요. 제가 답변 드리는 거는 최대한 빨리 하시라고. 그냥 저 법에서 뭐 작성하거나 변경했을 때 뭐 언제까지 신고해야 되는데 그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게 나중에 혹시라도 고용노동부에서 뭔가 뭔가 검토하고 막 그럴 때 문제될 수 있으니까 빨리 하시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뭐 아시죠? 그 취업규칙 신고는 인터넷으로 해도 되고 관할 그냥 고용지청 가가지고 문서로 제출해도 됩니다. 자, 이제 근로시간인데요. 이게 지금 이제부터 아마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는 주로 연차 휴가를 좀 다룰 거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소요될 텐데, 일단은 근로시간하고 휴게를 하고 좀 저희도 휴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시간을 보면 근로기준법에 근로시간의 정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되게 어려운 문제들은 정의 다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넘어가요. 근데 이제 법원이나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을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시간이라고 정의를 해요. 도대체 지휘 감독하에 있는 시간이 뭔지 되게 애매모호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뜻하는 바는 뭔가 이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실제 일하는 시간만이 근로시간이 아니다라는 걸 느낌이 오시군요. 실제 일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이라면 실제 작업하는 시간이라고 정의하면 되는데, 그렇게 정의하지 않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 설명하면 실제 작업 시간 및 근로자의 노동력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놓인 시간, 또는 작업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시간에서 휴게 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게 됩니다. 이제 휴게 시간 뒤에 살펴볼 텐데, 근로시간과 휴게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시립이 있어요. 뭘까요?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해요. 근로시간은. 휴게 시간은 임금 지급 의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근로시간, 휴게 시간 분쟁이 제일 많은 업종이 두 업종입니다. 아파트 경비분들. 24시간 마크대 하시잖아요. 24시간 아파트에 있어요. 다들 대부분 다 요새는 아파트 많이 사시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임금 이게 초소에 있는 시간이 근로시간이 휴게 시간이 되게 애매한 거예요. 이분들이 막 대법까지 가거든요. 왜 대법까지 가겠습니까? 그 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 경비분들은 그 휴게 시간에 대해서 인정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또 다른 업종은 버스 기사님들. 이 차고지에서 저 차고지 갔다고 해서 대기하고 또 이 차고지로 옮겨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 차고지에서 대기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지 휴게 시간으로 볼지. 그러니까 여기는 버스 기사님들은 대체로 휴게 시간 인정이 잘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여기서 중요한 실익은 임금 지급 의무라는 게 중요한 실익이라는 점입니다. 판단 기준을 보면 대기시간, 작업하기 전에 대기시간 같은 경우에는 지휘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봐요. 이거는 근로기준법에도 그렇게 아예 정하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육시간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각종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봐요. 고용노동부는 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되는 것에 대한 기준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이 불참했을 때 그러니까 의무가 있고요. 교육 참가 의무가 있고 두 번째는 불참했을 때 불이익이 발생하는 그런 교육 시간은 다 근로 시간을 보는 거예요. 근데 워크숍 세미나 사용자의 지휘할 업무 수행이 목적인 경우에는 근로 시간을 봐요. 근데 이제 친목 도모인 경우에는 근로 시간을 보지 않고요. 그리고 접대 같은 경우도 업무 수행과 관련 있는 제3자를 접대하는 경우는 근로 시간을 봐요. 그리고 회식 같은 경우도 그냥 뭐 사기 진작 친목전을 위한 차원의 회식은 근로 시간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휘 감독 이 근로 시간이 휴게 시간이 좀 되게 구체적으로 봐요. 되게 그 업종마다 달라요. 업무 수행 방식이 뭔지, 취업 규칙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휴게 장소는 있는지 없는지, 사용자의 그 시간대 간섭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다 구체적으로 봐가지고 따져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로시간에 관해서는 이제 법정 근로시간, 소정 근로시간 들어보셨죠? 법정 근로시간을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한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시간 넘어가면 안 된다. 소정 근로시간은 그 제한된 법정 근로시간 안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존 근로시간이고요. 일반 근로자는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입니다. 그리고 소정 근로시간 이렇게 정하는 법정 근로시간을 정하는데요. 연장 근로 아시죠? 일주일에 12시간 이내에 한도로 근로시간 연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일주 40시간이랑 이 12시간을 합쳐가지고 이제 주 52시간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요걸 넘어가면 연장 근로잖아요. 연장 근로잖아요. 근데 법정 근로시간은 일주 40시간만 있는 게 아니에요. 1일 8시간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보통 세팅된 것처럼 보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하루 8시간, 1일 8시간에서 5일 주 40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했어요. 월요일날 한 근로자가 10시간 일했어요. 금요일날은 6시간 일했어요. 주로 보면 40시간이죠. 안 넘어갔죠. 연장근로 발생할까 안 할까 해요. 왜냐하면 월요일은 1일 8시간 넘어갔거든요. 물론 이제 그 금요일날 2시간 줄어든 거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 의무가 없긴 하지만 그러나 연장근로 발생해요. 하루 8시간 넘어가도 발생하는 거예요. 연장근로는. 물론 이제 이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입니다. 아까 5인 미만에는 근로시간 제한 뭐 그런 거 적용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도 말씀드리면 5인 이상이라고 염두에 두시고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1일 8시간도 법정 근로시간이다. 넘어가도 하루 9시간 일해도 연장근로 발생한다. 그러면 당연히 가산세를 지급해야겠죠. 자, 가산세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연장근로, 법정 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하는 경우에 50% 가산해서 지급해야 됩니다. 휴일 근로는 이건 뒤에 휴일 살펴볼 텐데 휴일엔 두 가지가 있어요. 법정 휴일, 약정휴일. 약정휴일은 그냥 정한 거예요. 아니 너는 근로제고 그날 없어 의무가 없어라 정한 거예요. 이런 거에 이게 논란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아까 그 세팅, 보통 세팅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 5일 40시간 해요. 자, 그러면 보통은 세팅을 토요일은 무급 휴무로 하고 일요일을 주일로 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만약 일요일에 근무를 해요. 일요일에 근무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연장이기도 하잖아요. 40시간 넘어가니까. 그리고 또 휴일이기도 해요. 그날은. 중복 할증 해야 한다는 게 노동계 입장이었고 너무 그 부담이 많다는 게 사용자들 입장이었어요. 그거를 그냥 그래서 아예 그냥 국회에서 못 박아버렸어요. 그냥 휴일에 일하면 8시간 이내 일하면 그냥 50%만 가산하고 8시간 넘어가면 100% 가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보통 우리가 세팅했던 거기서 일요일 8시간 일하면 50%만 가산하는 거예요. 중복 가산 안 하는 거예요. 연장에다 휴일까지 중복 가산 안 한다고 국회가 그렇게 법을 정해버린 거예요. 근데 8시간이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100% 2배 시급을 2배를 지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야간 근로는 아시겠지만 밤 10시부터 22시부터 2길 06시까지는 50%를 가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다 5인 이상에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이 가산성 규정이 적용이 안 됩니다. 자, 근데 요 가산 수당 관련해서 제가 사용자분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대휴 많이 얘기하세요. 대휴 많이 쓰시죠? 용어. 대휴 많이 쓰시죠? 안 쓰신가요? 쓰시죠? 그 보통 대휴라고 하면 제가 물어봐요. 뭔지. 근데 보통 대휴라고 할 때 두 가지를 의미하세요.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뒤에 이제 휴일에서 살펴볼 텐데 휴일 대체가 있어요. 휴일을 일하고 딴 날을 휴일로 하는 거. 근데 이제 지금 여기 가산이니까 이 보상휴가제를 살펴볼게요. 보상휴가제 아까 요 이런 게 있잖아요. 이 가산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가산으로 지급하는 대신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를 하면 휴가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 50% 뭐 휴일에 100% 되면 그거를 휴가로 부여하는 게 보상 휴가제입니다. 요거 보통 대휴라고도 많이 쓰시죠. 요거 근데 근로자 대표하고 잠깐만요.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가 있어야 돼요. 근로자 대표가 뭐냐면 근로자 대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뭐 선출 절차 그런 거 정한 건 없어요. 보통 실무에서 그냥 이 연판장 돌려가지고 근로자 대표를 하는데 요것도 아까 제가 사용자를 설명드렸던 이유로 요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무슨 막 인사노무 부서장을 근로자 대표로 하면 안 되고 이건 완전히 그거는 효력 자체가 없어요.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 대표가 정해지면 보상휴가제도 그렇고 휴일 대체도 관공서 공휴일 휴일 대체도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근로자 대표는 웬만하면은 뭔가 이 사장 내에서 존재하는 게 되게 이 운영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말씀드리고 여튼 보상휴가제가 이겁니다. 근데 보상휴가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 주휴일 일요일 8시간 근무했어요. 8시간 근무해서 이 사람에게 보상휴가제로 휴가를 부여하려고 해요. 그럼 8시간만 주면 안 돼요. 보상휴가제는. 왜냐면 가산수당 지급에 대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5배를 줘야 돼요. 근데 뒤에 살펴보겠지만 휴일 대체를 하게 되면 그냥 8시간만 주면 돼요. 왜냐면 그날은 일하는 날이 되고 다른 날은 휴일 되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보상휴가제를 하는지 휴일 대체를 하는지. 보상휴가제는 가산으로 계산해서 부여를 해야 된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자, 이것도 제가 상담 되게 많이 관공서 공휴일이 야간 근무인 경우에 이틀 정도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가산성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만약 24시간을 근무하시는데 관공서 공휴일이에요. 그럼 일단은 휴일 가산, 이거 5인 이상 전제예요. 휴일 가산 8시간 이내는 50% 가산하고 넘어가면은 100% 플러스 야간까지 겹치는 그 야간도 50%또 추가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야간만 해요. 이분이. 야간만 하는 경우에는 근데 8시간 이내야. 그러면 50%에다가 50%만 가산하면 되겠죠. 이게 어떤 근로시간에 걸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14일날 저녁에 근무를 시작해서 15일 오전에 퇴근했는데 이게 휴일 근무냐? 휴일 근무일까요? 이게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작일 기준입니다. 요건 14일날 시작해가지고 이거 휴일 근무라고 안 봐요. 만약에 15일날 근무해가지고 16일날 퇴근하는 경우라고 하면 그 휴일 근무로 봅니다. 자, 휴게 시간은 근로기준법에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부여해야 되고 8시간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돼요. 도중에. 이걸 이따가 살펴볼 쟁점입니다. 휴게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요걸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있습니다. 휴게 시간에 대해서 이제 지휘명령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라 정하고 있어요. 당연하겠죠. 아까 근로시간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시간이면 거기서 해방되고 완전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임금도 지금 의무가 없어요. 그리고
시업 시간과 종업 시간을 중간에 주어야 하므로 일하기 전후에 줄 수가 없어요. 이게 되게 약간 좀 복잡한 상황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휴게 시간을 분할해서 부여할 수 있어요.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꼭 30분, 1시간 이렇게 나눠서 이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할해서 부여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런 경우 식사 시간에 근무시 이탈 금지 지시를 의해서 휴게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점심 저녁 식사 각각 1시간의 연장 근로, 당연히 연장 근로겠죠. 8시간 넘어가는 근로 테니까 청구했는데 되게 구체적으로 따져보니까 이거는 진짜 휴게 시간이라고 볼 수 없다고 고용노동부가 판단해서 추가 연장 근로수당 추가 지급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요거 요새 편의점 같은 데서 많이 나오고요. 요양시설에도 이런 상담 의뢰들이 많습니다. 사용자든 요양보호사님들이든 야간 근무자들이 휴게 시설이 있는데 휴게 시설을 쉬는 시간도 있지만 이 요양 이용하시는 분들을 케어하면서 보내는 시간도 있어요. 이런 시간을 휴게 시간을 볼지 그런 시간을 볼지가 분쟁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휴게 시설 설치 의무화 이거는 다 아시죠? 올해 8월 18일부터 아예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20명이 기준이거든요. 20명에서 이제 50명까지 다 휴게 시설을 갖춰야 되고 미설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업무, 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10인 이상도 다 이 휴게시설을 갖춰야 되고요. 그리고 휴게시설 요런 아까 말씀드렸던 반드시 의무적으로 갖춰야 되는 휴게시설의 기준은 최소 면적 6제곱미터, 6평방미터가 한 1.8평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노동계에서도 불만이 많아요. 도대체 1.8평이면 어떻게 휴게를 할 수 있냐라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 2.1, 그리고 위치, 이용이 편리와 가까운 곳, 위험물질과 소음으로부터 떨어진 곳, 온도도 규정이 있고 습도, 조명, 환기, 일단 비품 및 설비도 이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휴게 시설은 다른 용도와 병용해서 사용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창고도 되면서 휴게 시설을 쓰면 이거는 휴게 시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건 올해 8월 18일부터는 이 50일 미만도 다 적용이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실제로 상담했던 사례예요. 하루 4시간 근무하고 있는데 휴게 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그대로 퇴근하면 안 되잖아요. 근로기준법에는 4시간 하면은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 8시간 하면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 휴게를 부여해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규정 때문에 설왕설래가 많아요. 아니 4시간 이러고 근로자도 퇴근하고 싶지 30분 더 휴게한다고 회사에 머물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설왕설래가 많고 그 휴게 시간 부여에 관한 규정은 좀 손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긴 하나 엄격하게 이 근로기준법에 해석하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거 근로자들 별로 안 좋아해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런 거 근로계약서상의 출근 시간이 아침 9시예요. 근데 8시 반에 출근해서 미팅 등 하고 막 준비를 시작해요. 요 30분은 근로시간인가요? 이런 걸 볼 때 사용자가 지시를 했는지를 봐요. 판단. 근로자 자신이 자발적으로 와가지고 막 일 준비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용자가 지시했는지, 뭐 압박이 있는지, 만약에 30분 전에 출근하지 않았을 때 무슨 불이익이 있는지 이런 걸 봐가지고 지시했고 압박이 있고 안 나가면 불이익이 있고 뭐 그러면은 그 근로 시간을 보겠죠. 그런 점은 이제 실제 그렇게 사례에서 상담이 되었던 쟁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1시간이 좀 지나가지고요. 유급 휴일이랑 연차 휴가를 중심으로 한 휴가는 한 10분 정도 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딱 스마트폰 시계로 5시네요. 스마트폰 시계로 5시 10분에 그 교육 다시 개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입니다. 이제 이 유급 휴일 다음이 휴가예요. 휴일과 휴가를 먼저 좀 구별을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휴일은 아예 근로자에게 근로제고 의무가 없는 날이에요. 이건 유급이 전제된 겁니다. 유급 아까 뭐 토요일 무급 휴무일 그런 게 아니에요. 유급 휴일이라고 했을 때는 아예 근로자에게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에요. 근데 유급으로 줘야 돼요. 휴가는 원래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데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시켜 주는 게 휴가입니다. 자, 유급휴일. 유급휴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법정 유급휴일과 약정 유급휴일이 있어요. 약정부터 살펴보면 뭐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해서 부여하는 휴일이에요. 어쨌든 이것도 구속력은 있어요. 그리고 근로제공 의무가 없습니다. 보통 단체협약 등에서 보면 이제 뭐 노조 창립일이라든지 회사 창립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합니다. 자, 이제 이거는 뭐 약정 휴일은 넘어가고 법정 이제 휴일이 이제 쟁점이죠. 법정 유급휴일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관공서 공휴일, 그리고 근로자의 날, 주휴일. 주휴일은 그냥 많은 경우에 그냥 주휴수당으로 환원해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휴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정 유급휴일은 세 가지가 있다. 관공서 공휴일, 근로자의 날, 주휴일. 관공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날짜가 딱 정해져 있죠. 이거 뭐 무슨 어떻게 이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휴일 같은 경우는 정해서 근로계약이든 아니면 취업규칙에서 정할 수 있어요. 제가 봤던 상담했던 사례는 어떤 경우는 와 거기는 되게 좋더라고요. 주휴일이 이틀이에요. 유급휴일이. 그 월화예요. 그리고 또 보통은 일요일로 정하지만 꼭 반드시 일요일에 한다라는 법은 없어요. 주휴일은 서로 약정하거나 취업규칙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볼게요. 법정휴일, 주휴일, 관공서 공휴일, 근로자의 날. 대체 공휴일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해서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에 되어 있고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법에 따라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임시 공휴일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이번 10월 2일도 관공서 공휴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대체 공휴일 아시죠? 뭐 이 관공서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인 경우에 그 월요일에 주는 거, 그거는 또 되는 날들이 또 정해져 있어요. 원래 올해 그 석가탄신일 안 됐다가 올해부터는 또 대체 공휴일 적용됐잖아요.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이건 뭐 어떻게 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자, 보면 관공서 공휴일은 이제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이 됐고 작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도 다 적용됐죠. 다 적용됐습니다. 주일 근거는 55조 제1항에 되어 있어요. 토종근로일 개근하면 일주일 하루에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는 게 주일이고 관공서 공휴일이 정해져 있고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다만 주일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에 적용이 안 되죠. 그리고 요거는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관한 건데요. 이거는 뭐 그렇고요. 일주 소정 근로일이 개근한 경우 유급이고요. 관공서 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소정 근로 시간 일주 15시간 이상여에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뭐 감시 단속 이거는 여기가 구체적으로 지금 자세하게 다룰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유급 근로자의 날은 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로 정해져 있는 날이고요.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요. 이거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냥 법률이 한 줄밖에 없어요. 한 줄밖에 없어가지고 뭐 어디가 적용된다 안 된다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모든 사업장, 모든 근로자 적용제의 근로자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유급으로 근로자의 날은 보장이 돼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정 유급휴일에는 관공서 공휴일, 근로자의 날, 주일 이 세 가지가 있다. 자, 이제 이게 휴일 대체입니다. 휴일 대체. 아까 말씀드렸던 흔히들 실무적으로 대휴할 때 보상휴가제와 더불어 휴일 대체를 대휴라고 많이 하세요. 휴일 대체는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 미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이거는 주휴일의 대체는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이건 주휴일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법에 정하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도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사유를 밝히면서 통보를 해야 한다고 얘기해요. 예를 들면 일요일이 주휴일이에요. 그러면은 적어도 뭐 토요일이나 금요일에는 또 이번 주 일요일에는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일을 하고 다른 날을 쉬는 날로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관공서 공휴일의 대체는 법에서 정한 바가 있어요. 정하고 있어요. 요거는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가능해요. 관공서 공휴일은. 그리고 이것도 24시간 이전 미리 고지라고 이건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으로 합의를 하기 때문에 개별 근로자하고 동의를 하거나 합의할 필요는 없어요. 요거 요양시설에서 많이 하세요. 왜냐면 요양시설은 계속 연중 무휴로 이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시설이 계속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반기 아니면 분기별로 어쨌든 관공서 공휴일은 다 정해져 있잖아요. 이미 며칠인지. 그래서 근로자 대표랑 서면 합의해가지고 이날은 그 관공서 공휴일을 일하고 다른 날은 쉬는 방식으로 이렇게 세팅을 미리 다 하십니다. 근로자의 날 법정휴일인데 이거는 휴일 대체도 안 돼요. 근로자의 날은. 왜냐? 한 줄밖에 없어요. 요거에 대한 이게 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어서 근로자의 날은 휴일 대체가 안 된다. 한 점이고요. 그리고 또 이것도 많이 여쭤보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주일에 이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데 이에 대해서 단시간 근로자는 그럼 주휴수당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8시간에 보통 하루를 부여한다는 건 8시간이에요. 8시간 주 40시간 기준으로 8시간에 이 유급 휴일을 부여하는 건데 만약에 이제 15시간 일한다라고 하면 그만큼 비율로 줄어들면 되는 거예요. 41대 8, 뭐 15시간일 때 X 해가지고 뭐 외항, 내항 해가지고 하면 그리고 거기에 최저 시급을 곱하면 주휴수당이 계산이 됩니다. 그 많은 경우는 월급제 쓰면은 다 주휴수당을 그 월급에 다 포함되잖아요. 209시간에 이미 그 주휴일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단시간 근로자는 그 40시간 때 8시간 기준으로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그 8시간이 줄어든다 비율로 그렇게 이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제 휴가로 넘어가 볼게요. 연차 유급 휴가인데요. 연차가 먼저 취지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취지부터 출발하는 게 이 법 해석이라든지 실제 적용 문제에서 굉장히 그 취지에서 비롯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1년간 근로에 대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고 뭐 문화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법정 휴가입니다. 여기는 5일 미만 사업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이 안 돼요. 5일 이상이라고 해도 주 15시간 미만은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1년 미만 근로자. 좀 전에 이제 1년간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1년 미만 근로자는 그 보상이 필요가 없느냐라는 취지에서 근로기준법에서는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도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2004년도에 근로기준법 그 주 40시간이 들어왔을 때, 1주 40시간 들어왔을 때, 그 전에는 월차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월차는 근로기준법에서 이 월차라는 개념이 지금 근로기준법에 남아 있는 게 바로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러면 연차를 어떻게 부여할 거냐인 건데요.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개월 개근. 요 개근에는요. 출근만 하면 돼요. 뭐 무슨 지각을 하든 조퇴를 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일단 출근만 하면 이게 그 개근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 1년이 되기 전까지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왜냐면 1년인 경우에 1월 개근하면 2월 생기고 2월 개근하면 3월 생기고 그런 식으로 하면 1년에 11개가 발생하게 되죠. 요건 다 아실 겁니다. 21년도에 이 21년도 10월까지는 고용노동부는 요런 경우에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딱 1년 근무하는 1년 기간 근무하는 분들에게 근로자에게 연차를 며칠 부여해야 하느냐 고용노동부랑 법원이 입장이 달랐어요. 고용노동부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1개월 개근 시 하루씩 발생하는 그래서 11개가 일단 있죠.
11개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1년에 출근율 80%를 충족하면 15개 연차가 발생하잖아요. 그 15개까지 다 줘야 한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고용노동부 26개, 법원은 11개, 그 15개는 이 하루라도 더 근무를 해야 1년간에 대한 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15개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에서 이 법원은 11개만 그래서 입장이 다르다가 고용노동부 입장이 근로자 입장에서 훨씬 더 유리했었죠. 근데 대법원이 아예 대법까지 갔어요. 11년 10월 달에 대법원에서 11개로 딱 결정을 하면서 이 고용노동부 입장을 바꿨습니다. 딱 1년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한 경우에는 개근하면 11개만 발생한다는 게 입장입니다. 이런 것도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딱 3개월만 일해요. 3개월만. 그러면은 3개월 초과하지 않고 딱 3개월만 일해요. 3월 1일부터 3, 4, 5월 30일까지인가 31일까지 그거 3개월만 일해요. 그거 개근하면 그냥 2개밖에 발생 안 하는 거예요. 2개밖에 발생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애가 딱 1년이에요. 그러면 1년만 딱 마치고 근무하게 되면 그 해에 대해서 발생이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루라도 1년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연차는 그 1년을 넘어 하루라도 근무를 해야 근무가 예정이 되어 있어야 그 1년에 대한 출근율 산정에서 발생한 연차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연차 기본적으로 연차를 보면 1년 이상 근무자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의 근로자는 지난 1년간 소정 근로일수를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건 잘 아시고 계실 거예요. 일단 3년부터는 3년부터 하루가 늘어나죠. 그다음 3년부터는 2년마다 하루가 늘어나죠. 3년, 5년, 7년 이런 식으로 해서 총 25일까지 이제 그 연차가 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하는 경우에는 총 11일이 개근시에 1년 전체 개근시에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1년 이상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이제 15개, 3년부터는 16개, 5년부터는 17개, 이건 출근율 80%를 충족했을 경우 이렇게 발생해서 최대 25개까지 연차 일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발생 요건을 볼게요. 1년간이에요. 아까 그 1년 미만의 1개월 그거 아니에요. 이거는 다른 겁니다. 이제 1년 넘어가는 경우에 이 판단 기준이에요. 1년간 재직 요건을 충족해야 돼. 1년. 이게 왜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데 봐보세요. 이런 경우 1년 11개월을 근무하다 퇴사했어요. 11개월에 대해서 발생이 안 해요. 1년이 채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분 같은 경우는 1년을 만약에 개근했다. 그러면은 1년 지난 다음 날 15개까지 해가지고 총 26개가 최대인 거예요. 이분은. 11개월 근무해도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선생님들? 네. 1년간 재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거고요. 80% 출근이어야 됩니다. 연차 휴가는 1년 이상 계속 근로자가 80% 이상 출근하는 것을 전제로 부여하고요. 요 출근율을 산정할 때 육아휴직이나 출산 전후 휴가 기간 혹은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 업무상 재해 휴업은 산재 요양 기간을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예비군 훈련, 민방훈련, 부당해고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들은 실제 출근하지 않았다고 해도 출근으로 간주하고 출근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례들은 다 뭔가 근로자의 규칙 때문에 못 나온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건 다 출근으로 간주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 회계연도 기준인데 혹시 회계연도 기준 사용하시는 사업자들이 있으실까요? 아, 있으세요? 예. 원래 연차는 입사일 기준이에요. 왜 입사일 기준이겠습니까? 1년 어떻게 따실 거예요? 입사일부터 1년이잖아요. 그 입사일부터 1개월 개근 뭐 이렇게 따지는 거잖아요. 원래 연차는 이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편의상
그러니까 이제 기업 규모가 풀어보면은 뭐더 어떻게 다 입사를 막 해가지고 다 부여해요. 그러니까 편의상 보통 통상 회계연도 매월 1월 1일 기산을 해가지고 이 산정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허용된다라는 게 고용노동부의 입장이고 실제로 실무적으로 규모가 있는 기업들은 이제 회계연도 기준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회계연도 기준을 쓰는데 입사일 기준 산정보다 미달하거나 초과할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로기준법은 기본 입사일 기준이에요. 그죠? 근데 미달하는 경우 미달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돼요.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보다는 낮게 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초과한 경우 생겨날 수가 있거든요. 계산하다 보면 입사일보다 더 이제 회계연도를 하니까 초과해요.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뭐 취업규칙이나 그런 게 없는 한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된 휴가일수 그대로 줘야 한다는 게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쟁점입니다. 이거 어떻게 쓸 거냐? 제가 이제 많이 상담하는 그거예요. 일단은 무조건 소진하게 수당으로 그러니까 이제 근로자분들 상담 받을 때 수당으로 지급할 여력이 없으니까 무조건 소진. 혹은 이제 두 번째로 많이 받는 거는 내가 없는 때 연차를 쓰겠다고 했는데 못 쓰게 한다는 거예요. 요거는 연차 휴가 사용에 관한 문제거든요. 근데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시기 지정권을 우선으로 전제로 시작합니다. 이 근로기준법을 이렇게 정하고 있거든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근로기준법에서, 제9조에서. 그래서 이걸 근로자의 시기 지정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또 그 조항에서 단서를 달았어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미친다면 사용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이걸 이제 시기 변경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기본은 근데 이게 거의 뭐랄까 50대 50 뭐 동등하게 보지는 않아요. 기본 전제로 깔려있는 건 시기 지정권이에요. 그 시기 변경권에 대해서 고용노동 이거 법원까지 가고 막 그러기도 했었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연차를 쓰겠다고 했는데 못 쓰게 해가지고 연차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징계 먹고 막 그러니까 이게 막 지방노동이 갔다가 법원까지 갔는데 법원이나 고용노동부나 되게 엄격하게 봐요. 시기 변경권에 대해서. 흔히들 이제 실무적으로 대체할 인력이 없어서 못 쓴다라고 그런 건 인정 안 해요. 시기 변경권은. 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라는 게 되게 뭔가 두루뭉술하고 딱 잡히는 게 없긴 하지만 대체 인력이 없다는 수준으로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의 손해업체 같은 경우는 네. 현대자동차의 후계에 맞춰서 하는 네. 그게 안 되는 거죠. 다시요. 죄송한데. 네. 현대자동차의 손해업체 같은 경우는 네. 예전에 현대자동차의 휴가에 맞춰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그거는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 뭔가 학예 휴가나 뭐 정해진 휴가에 말씀하신 그거랑 다른 거죠. 예. 어쨌든 시기 변경권은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한 가지 제가 거의 뭐 법원에서 시기 변경권을 인정한 게 많지가 않은데 한 가지 기억나는 거는 이 고객이 그러니까 이제 이거 있어요. 버스였는데 뭐 어디서 누가 얼마나 탈지 모르는 특정되어 있지 않은 버스 운송의 경우에 그 해당 기사가 연차를 썼을 경우와 그 버스가 운행이 안 돼요. 그런 경우에는 사용자가 시기 변경권을 행사하는 게 정당하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버스도 예를 들면 뭔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라고 하면 그거는 뭐 다른 인원을 대체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시기 변경권이 인정되지는 않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얼마나 탈지 그런 게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버스 운송 같은 경우에는 시기 변경권을 인정한 경우가 있다. 여튼 되게 시기 변경권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차 또는 시간제 연차도 많이 쓰실 거예요. 그죠? 많이 쓰세요. 이것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게 아니라고 하면 이것도 이 편의상 허용된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선부여하는 경우도 있어요. 미리 주고 만약에 이 사용을 하게 되면 뭐 수당에서 깎는다거나 그런 식의 하는 경우 이 선부여도 근로기준법상 유리하다는 불리하지 않다면 유효하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연차 관련해서 제가 지난주에 한번 약간 재밌는 상담? 아주 사안이 두 가지가 있는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게 근로자가 의뢰를 한 거예요. 어떤 회사에서 10분이라도 지각하면 연차에서 시간차로 1시간을 차감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두 가지가 문제가 돼요. 첫 번째, 시기지정권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근로자가 내가 청구하지도 않았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에서 그걸 차감해버린 거잖아요. 두 번째, 지각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나 그런 노동법률의 관점에서는 그 해당 시간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만약에 10분을 지각했는데 1시간 그런다? 연차이가 나중에 안 쓰면 뭐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게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상담했던 사례를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수당입니다. 연차 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당해년도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얘기고 아주 약간 어렵게 얘기하는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되고 1년이 지나면 휴가 사용권은 소멸하고 1년이 종료한 다음 날에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까요? 예를 들면 지금 2023년이잖아요. 제가 21년도에 80%를 충족했어요. 그래서 22년도 1월 1일 날 15개 연차가 발생했어요. 22년도 저에게 발생한 연차는 휴가 청구권이에요. 휴가 청구권. 그리고 제가 22년도 연차 하나도 안 썼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올해는 그 21년도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15개 연차는 올해는 저에게 수당 청구권을 존재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쟁점이 되는 이유는 그거예요. 퇴직금 산정할 때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있어요. 퇴직금 산정할 때. 그래서 제가 이제 딱 아까 그래서 지금 21년도 근로의 대가의 15개 연차는 지금 저한테 수당 청구권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22년도에 80% 충족했어요. 그 올해 저에게는 15개 연차 휴가 청구권 존재하죠. 근데 제가 지금 퇴직을 해요. 퇴직을 하면 당연히 그 15개 휴가 청구권 존재하는 거는 휴가를 못 쓰니까 저한테 수당을 줘야 돼요. 그죠? 그죠? 맞죠? 근데 퇴직금을 산정하려면 평균 임금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때 뭐가 들어가느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퇴직 시점에서 수당 청구권을 존재하는 것만 평균 임금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실까요? 예. 그래서 퇴직하기 이전 발생한 연차 미사용 수당은 그 15개, 21년도 근로의 대가로 저에게 지금 수당 청구권 존재한 15개를 12분의 3 해가지고 평균 임금에 넣어요. 근데 작년에 근로의 대가로 저에게 지금 존재한 휴가 청구권 15개는 그걸 평균 임금 포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주긴 줘야죠. 왜냐하면 이건 퇴직할 때 이 청산해야 될 금품이니까 주긴 줘야 되나? 평균 임금에는 그건 포함 안 된다. 그 보통은 실무상으로 막 쓰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적게 지금 휴가 청구권이 수당 청구권인지는 한번 나중에 필요할 때는 구분해 보시는 분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연차 사용 촉진제도 관심 많아요. 지금 촉진제도 쓰시는 데들 있으실까요? 이게 그거예요. 아까 이제 연차 사용은 근로자 시기 지정권이 우선이고 이제 되게 제한적으로 엄밀하게 사용자의 시기 변경권이 인정된다고 했는데 사용자의 적극적인 사용 권유에도 근로자가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사용자의 금전 보상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연차 사용 촉진 제도입니다. 여기 이제 뭐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그거예요.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저에게 이제 휴가 청구권이 있어요. 근데 있는데 어느 기간 동안 안 써요? 안 쓰고 있으면 어느 기간 지나면 사용자가 너 언제까지 지금 남아있는 연차 휴가를 사용할지 나한테 알려줘라고 서면으로 통보를 해요. 그 기간을 줘요. 근데 그 기간에 대해서
근로자가 나 언제 쓰겠어요 서면을 알려주면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만약에 그 기간 안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언제 사용할지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에 그 기간 지나고 나면 사용자가 너 언제 연차 써라고 지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취지가 그런 겁니다. 아시겠지만 한국에서는 연차 잘 안 써요. 수당으로 이 임금 보전하려고 하는 게 되게 커가지고 그러니까 사용자에게는 그 임금 지급 압박이 생겨나죠. 근로자는 실제로 연차휴가라는 제도 자체가 그러니까 휴가를 주고 뭐 사회적 문화적 시간을 부여하는 건데 안 쓰니까 실제로 쓰게 하고 사용자에게는 그런 임금 지급, 수당 지급 이 압박에 그걸 좀 줄여주려고 하는 게 이 연차 사용 촉진 제도의 의의입니다. 작년 통계였던 것 같은데요. 그 한국경제 같은 데서 조사해 보니까 한 50% 정도가 이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고 그런 보도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유의점이 있는데요. 만약에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게 적용이 안 됩니다. 뭐 예를 들면 6개월, 7개월 계약 기간, 물론 6개월, 7개월 계약 기간을 정했다고 해도 연차 발생하죠. 1개월 개근하면 하나씩 발생하니까. 근데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 연차 사용 촉진 제도가 적용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취업규칙이나 단체 협약 등에서 법정 연차 휴가보다 더 유리하게 근로자에게 적용해서 부여하는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연차에 대해서 적용이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딱 산정된 연차에만 연차 사용 촉진 제도가 적용된다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아까 프로세스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기간이 지나서 근로자가 나 언제 쓰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사용자가 지정해줘요. 너 언제 연차 쓰라고 지정해줬는데 근데 지정한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했네? 이런 경우에 너 휴가일이라고 지정해줬는데 왜 출근했니? 오늘 일하지 마. 집에 가. 라고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를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용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면 너 휴가일이니까 일하지 말고 집에 가라고 밝혔다고 하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연차상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요. 요게 법원까지 갔던 사안이었어요. 자, 이제 연차까지 이제 마쳤고요. 근로기준법에서 제6조에서 연차까지 마쳤고 근로자의 제가 아까 12 지정권이라고 하거든요. 연차까지 마쳤고 질의응답 시간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 질문이셨구나. 그러니까 이제 시기 지정권에 이제 위법의 여지가 있긴 한데, 근데 물론 이거는 근로자도 어쨌든 연차를 몰아쓰는 걸 선호할 수 있잖아요. 아닐 경우죠. 아닐 경우에 그러면 이제 시기 지정권 침해라는 이제 위법의 여지가 있긴 하죠. 지금 날이 휴게 시간에 네. 이제 하루에 8시간 근무하면은 1시간의 휴게 시간을 줘야 된다 그랬는데요. 네. 그러면은 그 1시간의 휴게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하루에 8시간 근무하도록 7시간 급여를 줘도 가능한지요? 8시간을 8시간을 그럼- 근무하면은 네네. 줘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4시간 근무할 때 30분, 8시간 근무할 때는 1시간의 휴게 시간을 주는데 네. 7시간의 급여를 줘도 상관이 없는지. 8시간 근무하면 8시간 뭘 줘요? 지급해야죠. 근데 여기 보면은 휴게 시간에는 임금을 8시간 일하고 1시간 휴게를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당연히 그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시간 8시간이라는 근로 시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니 근무 시간 중에 8시간 근무를 하는데 4시간 근무하고 30분의 휴게 시간을 줘야 된다면은 의무적으로 둬야 되니까 그럼 7시간만 주면 되지 않냐 그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런 질문이 아니신 것 같은가요?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지금 못하고 있는데 네, 되기 때문에
네. 많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9시 출근해서 6시 반에 퇴근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했냐면 그 오전에 15분, 오후에 15분을 휴게 시간으로 넣어가지고 네. 그래서 6시 반에 퇴근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네네네. 어떻게 보면 사실상 정확하게 휴게 시간으로 된 거 아니기 때문에 좀 위법의 소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30분이죠. 아. 점심시간은 따로 있고 그런데 그 휴게 시간에도 뭐 종을 치거나 해서 정확하게 쉬는 건 아닌데 근데 만약에 점심 시간이 실제로 1시간이 이게 있죠. 근로자들이 식사도 하고 조금 쉬기도 그걸 하고 쉬는 거죠. 그러면 그 위법은 아닌 거죠.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휴게 시간이 1시간 30분 1시간 부여되잖아요. 30분. 예. 그거는 위법 사항은 아니죠. 근데 우리 근로자 입장에서는 네. 시간만 쉬어도 되는데 휴게 시간을 더 넣어가지고 네네. 그 기간에 충분히 이제 쉴 수 있게끔 하는 게 아니라 뭐 종을 치거나 해서 강제적으로 쉬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뭐 이게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미 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위법 사항이 아니다. 만약에 근로기준법보다 더 적은 휴게를 부여했다면 그건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안 되는 건데 그런 거는 이미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위법이라고 보기는 그러면은 어렵죠. 휴게 시간을 더 많이 가져가게 돼요. 그거는 이제 합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으로서도 회사에 더 머물고 싶진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합의라는 게 사실상 사업주가 정하는 거지 합의가. 근데 뭐 계약서에 동의를 한다면 그거는 동의 안 하면 나가야 되는 거죠. 뭐 그렇게 하시든지. 여튼 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로하면 30분 이상의 휴게, 8시간 근무하면 1시간 이상의 휴게를 부여해야 한다. 근로시간 도중에. 그런데 그 사용자하고 협의할 경우에는 줄여도 되는 거잖아요. 안 된다고요. 아까 제가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은 그 부분은 부여가 되고 들어요. 그리고 휴게시간 미부여는 2천만 원 이하의 그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그러면 회사에서 점심시간은 1시간인데 네. 그 부분이 휴게 시간인데 그 부분 30분을 줄여가지고 일찍 퇴근하는 경우도 위법이 돼요. 위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제가 그래서 아까 부사관에 합의를 해도 네. 제가 아까 그래서 4시간이 되게 애매하다니까요. 4시간이라고 근로자 퇴근하고 싶지 30분 휴게 때문에 더 있어야 된다는 게 더 안 좋아하는데 지금 근로기준법에 엄격한 해석에 따르면 그 위법의 여지가 있어요. 예. 어떤 그 현장에서 아까 저기 일용직도 3개월이 넘으면은 4대 보험이라든가 그게 다 승립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가입해 고용보험이요. 네. 예. 그런데 이제 현장에 그 연속적 3개월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매월 그래서 열흘 15일 뭐 이런 그 기간이 네. 뭐 어떻게 3개월 전체 기간을 3개월이 넘었을 때 네. 그런 경우도 해당이 되는 건지 당연히 뭐 법적으로 발생이 되겠죠. 그런데 네. 현장이라는 게 뭐 이달에는 한 10일, 다음 달은 15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근로시간 상정 가능하잖아요. 근데 근로 시간은 막 가산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러다 중간에 네. 뜸이 또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중단된 거 아니에요? 딱 보니까 3개월 그렇게 들쭉날쭉할 수가 있어요. 초단실 근로자들이 항상 뭐 그냥 일주일 3시간 이런 식으로만 안 하고 어떤 경우에는 뭐 진짜 일주일 뭐한 40시간 할 수도 있고 뭐 좀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상시적 통상적으로 봤을 때 상시적일 수가 있는 그런 상황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한 4주 평균 해가지고 15시간 넘는지를 판단해서 그게 이제 뭐 3개월 이상 간다 그러면은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다는 거죠. 채우고 예를 들어서 하루 같은 8시간을 기준으로 규정을 하고 그러니까 3개월을 안 채웠을 때는 의무 그 가입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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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그걸 좀 질문을 내가 드린 거고 네. 그럼 뭐 하여튼 시간 토탈 다 해가지고 뭐 평균 내에서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90일치에 뭐 어떤 시간이 무조건 오버되면 다 가입을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까? 네. 15시간 미만이라고 해도 의무가 있는 건데 당연히 15시간이 넘어가는 경우라고 하면 15시간이 넘어가는 경우라고 하면 그리고 3개월 이상을 고용한 경우라고 하면 고용보험 당연히 가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텀이 계속 발생이 되는 가정하에서 말씀을 드린 거죠. 일용직 근로자들. 네.
임원급은 그러니까 대표를 네. 그래서 임원급은 거기 상시 그 근로자의 포함이 아까 안 되시는 걸로 설명을 하셨잖아요. 네네. 임원급. 네. 그러면은 만약에 그 회사 직원을 임원급을 하여튼 사람은 뭐 5인이 넘는데도 그 사람들 중에 임원급이 만약에 빼서 5인이 아니 그러니까 4인이 채 안 되면 관계없다 그 얘기입니까? 그 임원이라고 했을 때도요. 네. 그 고용노동부나 법원은 일관되게 네. 형식을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직책으로 뭐 과장, 부장 혹은 뭐 심지어 등재된 이사라고 해도 대표에게 고용되고 대표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고 지휘 감독을 받고 있는다고 한다면 그 임원이라고 했을 때도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들도 있어요. 그거는 판단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특수관계자는 어떻게 돼요? 그 저기 동거한 친족이요. 네. 그러니까 상시 근로자 산정할 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경우에 일단 첫 번째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안 돼요. 아예. 근데 이런 경우가 많지 않아요. 동거하는 친족 플러스 사람들 고용해서 쓰잖아요. 그럴 때는 동거하는 친족도 상시 근로자 산정에 포함됩니다. 동거하지 않은 경우. 그거는 이제 해당 사항 없죠. 동거하는 친족만이 그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와 상시 근로자 산정에 영향을 주게 되죠. 그러니까 친족도 상시 근로자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그 사람만 사용하는 거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근로기준법 자체가 적용이 직원들이 되니까. 있는데 네, 직원 있으면 포함돼요. 고용의 자녀 같은 경우 다른 근로자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근로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자녀인 경우에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로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약간 고용노동부 해석이라든지 좀 법원 해석이랑 약간 좀 다르긴 해요. 여튼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다시 반복드리진 않겠습니다. 이게 약간 4, 5인 왔다 갔다 하는 사업장은 이게 되게 중요한 쟁점이거든요. 여러 문제에서. 5인 이상이 돼도 그렇게 되고 또 한 가지 불합리한 얘기 자체가 이게 네. 4시간을 일하고 30분을 휴게를 준다? 이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업종에 따라서 부담이 상당히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뭔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네, 그 취업 규칙이 5인 10인 이하 사업장인데 네. 임금 피크제 넣어서 변경하려고 하는데 네. 이것도 신고를 해야 되나요? 아까 10인 이상만 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 10인 이하도 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 신고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자의 경우에 15일이 있고 그 다음에 연차마다 이렇게 플러스 총 26일인가 25일까지가 상한이죠. 예. 그게 근로기준법에 포함된 건가요? 네. 그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거를 뭐 그러면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면은 사용자랑 근로자들이 협의해서 이런 거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네. 만약에 그보다 불리하게 한다면 그거는 무효예요. 예를 들면 1년에 80%의 출근율을 달성할 경우 14일의 연차 휴가를 부여한다. 그건 무효가 되고 그냥 15일이 적용됩니다. 그러면은 법정 공휴일까지 다 포함해서 거기에다가 25일을 더해서 그게 이제 쉴 날이 되겠네요. 연차까지 쓴다고. 아니요, 그거랑 별개예요. 휴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그래서 휴일과 휴가를 구분하는 걸 말씀드렸는데 휴일은 애시당초 근무 제공 의무가 없는 날로 유급을 줘야 되는 날이고 휴가는 있는데 일정한 조건을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그날을 면제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자 근로하는 날로만 따지면 그 법정 용어 말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쉬는 날이라고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날 있잖아요. 네. 휴일도 있고 명절이나 아니면은 뭐 강원도 휴일이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 그 빨간 날짜에 포함 플러스 25일이 이제 쉬는 날이 되겠네요. 별개입니다. 별개예요. 별개라고요? 예, 별개예요. 예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공서 5일에는 공무원도 쉬고 막 그런 날이거든요. 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날을 연차로 쓰게 하는 게 됐는데 관공서 공휴일에도 이 근로기준법에 유급휴일로 들어오면서 그때 연차를 쓰는 거는 가능하지가 않았어요. 아실 거예요, 그죠? 예전에 막 그것을 예. 4월 3일 날 출근했다 그럴 때는
이거를 5월 3일에 하나 발생하고 6월 3일에 2개가 발생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8개를 주면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세요? 올해 2023년에 4월 3일에 입사를 했어요. 네네. 그러면 올해 연차를 몇 개로 가야 되는 건지 궁금해요. 현재까지요. 만약에 12월로 그걸 딱 정해서 결정을 하고 넘어갈 건지 아니면 1년을 2024년 4월 3일 그때로 1년을 다 2년 그러니까 딱 1년이 되는 해로 달아야 될 건지 올해 8개로 가져가야 될 건지. 잠깐만요. 저희가 입사일 기준을 하고 있거든요. 입사일 기준으로요? 네. 4월 3일이면은 현재까지 발생한 연차는 5월 3일 하나, 6월 3일 하나, 7월 3일 하나, 8월 3일 하나, 9월 3일 하나. 지금까지 5개 발생했네요. 12월까지 보면 저희가 연차를 지급을 하는 거를 올해 거를 이제 내년 되게 올해 지급을 하고 넘어가잖아요. 네.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이걸 산정할 때 이 부분을 올해 8개로 산정을 해줘야 되는지 내년까지 1년을 다뤄서 그때 1년 미만자에 대해서 1개월 개근했을 때 하나씩 발생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휴가 청구권은 1년 가요. 그러니까 내년에 하셔도 되고, 근데 그거는 약간 실무적으로 불리하지 않으면 뭐 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저희가 아니라면 지급하는 경우라 가지고 제가 네, 계산을 그러니까요. 명확히 네. 해야 되니까 그거는 불리하지 않게 적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연말까지 해가지고 지급하고 내년에 또 1개월 미만 그 한 달 개근했을 때 그거는 네. 1년 내년 그 4월 2일까지 예. 그럼 1년을 다루는 게 좋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올해 거 정산해도 되고요. 올해 거 정산해주면 제가 8개로 정산을 그럼 해줘야 되는 거죠? 5, 4, 3, 5 계산해 보시면 돼요. 4월 3일이니까 5월, 6월, 7월, 네, 8월 12월 3일까지. 예. 그러면 8개가 발생하는 예, 거죠? 예. 그럼 그거만 줘도 되는 네, 거죠? 네. 그리고 내년 건 내년 근로자도 불리하지 않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연금 자르는 게 좋지. 1년의 범위를 입사일에서 입사를 보면은 네. 가장 좋잖아요. 그 전에 퇴직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뭐 가야 되는 거죠? 이런 예. 거. 짝짝식으로 1년씩. 네, 1년씩 계약을 좀 하고 있는데 네. 이분 같은 경우 지금 해고를 하게 되면은요. 만약에 그냥 제가 저기 한 달 전에만 이분한테 고지하고 정리를 해도 되는 건가요? 어쨌든 약간 애매한데 네. 계약 기간을 연말로 정했어요. 10월 그렇죠. 30일. 근로계약서를 그렇게 근데 어쨌든 작성했어요. 이분이 정년을 도과하고 나서 재고용돼서 척닥식으로 1년씩 한다고 해도 종료하는 거기 때문에 해보긴 하거든요. 종료에는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12월 말까지 근로계약서 작성했기 때문에 네. 해고를 12월 30일로 할 건데 네. 제가 한 달 전에만 통보해서 의사를 좀 그분한테 해고 이제 더 이상 저기 내년에는 저걸 안 하겠다 계약을 안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면 되는 거죠 법에. 네. 그러니까 계약은 완료예요. 근데도 저희가 좀 조심히 다뤄야 될 부분이 있는지가 궁금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의도하시는 게 네. 12월 31일 전에 그만두게 하시려고 하는 아니요. 거예요. 아, 12월 네, 31일까지는 12월 전에는 재계약 안 하겠다. 네, 12월 전에는 아. 하면 안 되는 얘기를 제가 내용을 들었겠는데 12월 말에는 문제가 없는 건지. 근로관계 종료는 그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의사표시에 의한 종료, 네. 또 하나는 자동 종료. 네. 의사표시에 의한 종료는 그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종료가 있습니다. 사용자 해고, 네. 근로자의 사직, 그다음 공고 사직은 의사 합치에 의한 네. 거고, 그다음에 계약 기간 만료는 자동 종료예요. 아. 왜냐면 계약 기간 정해져 있잖아요. 이거는 뭐 연장이고 뭐 그런 거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계약 기간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실무에서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뭔가 나중에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냥 한 달 전에 이제 이번 계약을 마지막으로 연장 의사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밝히긴 하는데 네. 그게 어떤 의미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동 종료예요. 그냥 아. 계약 기간 끝나면 끝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센터 상담 번호고 제가 착신을 걸어서 계속 폰을 들고 다녀요. 지금 통화 몇 통화 온 것 같은데요. 궁금한 거 있으면 이 031-866-4849로 연락 주시면 제가 뭐 성심성의껏 뭔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잠시.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